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중국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어울려야 존재가 빛난다며 다양성을 더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가 담겼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 태도를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대국답게 앞으로 사드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지 말고 보복 조치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 이후 리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간의 경제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본인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을 동원한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피하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을 동원한 정황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지난해 7월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의 땅 거래 등 개인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에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이를 방조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서 5차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에선 팔짱을 낀 채 조사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 적폐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활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황제 취임식에 조공 외교를 하러 갔다. 일본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홍 대표는 도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사원칙은 하나마나한 합의라고도 했습니다. 공항 영접에 차관복급이 나온 것 등을 언급하며 그런 대접 받으려 한중 정상회담을 꼭 했어야 오르냐면서 국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전날에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을 두고 아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며 대놓고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폄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현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외국에 가서까지 비판 수위를 높인 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과 일본이 거리를 좁혀가는 미묘한 상황에서 한중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건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현역 같은 전 의원. 사실은 이분을 봐온 게 12년이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한 1년쯤, 2년쯤 안 보인다고 그래서 현역이 아닌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현역인 거죠.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버전이네요. 네. 생각보다요, 오프닝이 만드는 게 어려워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친근감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목소리를 하니까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차님 목소리를 빌렸고요. 자, 어서 오시고요. 날씨 광주도 추운가요? 네, 어제 올랐는데 많이 추웠습니다. 예. 이제 겨울 들어서는 거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광주 쪽이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꽤 시간이 지난 뒤에 한 10여 년 전부터 광주 호남 쪽에 겨울이면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광주도 눈이 많이 오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 고흥에서 살았는데 예. 눈길을 막 굴처럼 파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이 없죠, 지금. 혹시 겨울에 꽁잡으로 다녀보셨어요? 겨울에는 안 잡고 저희들은 가을에 잡아요. 사이나에 콩에다 사이나 넣어서. 아, 사이나. 오랜만에 들어본. 사이나가 뭐예요? 독약이죠, 독약. 아. 독약을. 그걸 묻혀가지고. 콩을, 조그마한 그 콩 있잖아요. 매주 쓰는 콩. 거기를 칼로 드라이버로 예리하게 파가지고 깨알만큼 사이나를 넣으면 그걸 꽁이 먹고 주워 먹고 밥인자하고 주워 먹고 바로 먹는 순간 한 3m 안에 다 떨어져 죽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꽁의 내장을 걷어내고 꽁고기만 딱 먹죠. 근데 그게 겨울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눈이 있고 꽁의 발자국 따라가서 죽은 데에서 주워오던 저 어렸을 땐 그랬겠죠. 전 어렸을 때 가을인데. 예.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은 농번기, 농한기.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특용작물하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겨울 되면 노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심심한 이제 어른들이 이제 공기총 엽총 갖고 이제 사냥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사이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사이나. 우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광주 쪽 날씨가 눈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바뀌었대요. 그게 기온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어느 쪽에서 올라오는 무슨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로 호남 쪽이 눈이 엄청 와요. 해년마다 겨울에. 원래 눈이 없는 네. 고장이긴 했어요. 네. 따뜻한 고장이었는데. 자, 그렇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들끼리 이야기고. 의원님께 질문이에요. 혹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략. 북한은 다 죽어버렸다는데 국민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밥도 못 먹고 다 통제돼가지고 무역도 안 되고. 서너 명 남지 않았을까요? 그건 농담이고. 네.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우리가 연봉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연간 4천 정도면 100분의 1이 400인가요? 100분의 1 400. 4천 대 400. 그 정도 저는 생각이 돼.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98만 원이고요. 북한은 146만 원이랍니다. 22배 차이. 엄청 차이 많이 나네요. 이거랑 좀 연동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비가요 40조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 1년 예산안보다 많아요. 근데 맨날 북한 이슈만 되면 벌벌벌 떨었었죠 지금까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말이에요. 인구가 남한이 한 5,100만 명쯤 되고요. 북한이 2,500만 명이 좀 돼요. 딱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인구도 국력이에요 보면. 그렇죠. 인구가 국력이죠. 지금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내수 시장을 13억입니까? 중국 인구가? 중국은 인구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조사하는 과정에 1, 2억씩 는다 그러대요. 예. 지금 국민 총소득이요. 조원으로 따지면은 1,639조 원 정도를 벌어들여요. 근데 북한이 36조 원 벌어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북한이 총 벌어들이는 게 더 적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핵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참. 그런데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은 남한이 그동안에 이제 중공업 정책이나 수출 이주 정책을 쓰면서 남한의 그 수총소득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 북한은 또 대협력이 잘 안 됐던 거죠.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소련, 중국 이런 후방 기지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더 강해진 거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사회주의의 한계, 자본주의의 한계도 있어요. 비입금 부익부라고 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북한이 국제 세계 무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미국한테 평화협정 맺자 우리 체제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언제까지 핵무기만 개발하겠습니까? 핵무기 개발해서 국민들이 못 산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우리나라 보수 진영 수구 세력에 놀리니까 자치하고라도 결국에는 김정은도 세계 무대에 나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니즘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기본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배 차이를 보니까 인구가 2배 정도인 거 빼고요. 나머지는 네. 45배, 21배, 138배, 175배 있고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뒤지는 게 하나 있네요. 석탄과 철광석 생산량입니다. 예.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18배가 많은데 그게 북한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도 약간 후진적이다 이렇게. 결국 북한의 그런 지하자원, 에너지와 싼 노동력 그리고 북한의 시장 이거에 우리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어서 그렇죠. 빨리 통일이 돼서 남북한의 시장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문이 닫혀 있지만은 과거 개성공단이 활발히 돌아갈 때 DJ 정부 때 예. 우리 국민의 정부 때 개성공단이 돌아갈 때 북한의 그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돼서 평화의 안충지대가 만들어지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를 통해서 소득을 올렸던 그런 걸 보면 빨리 그런 개성공단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제2의 개성공단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네. 개성공단 더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만한 것보다 몇 배.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대화 없고 그랬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인천 연평도 포격도 늘 있고 긴장이 인천 바다 쪽에가 연평도나 이쪽이 긴장이 늘 고조되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잘 평화 안충지대가 제2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예. 빈익빈 부익빈 문제는 있지만 내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마의 3만 불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OECD 많은 나라들은 지금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남북 통일 문제, 북한의 생존의 문제는 빨리 극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죠? 네. 뭐 결과 발표도 보셨을 거고.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좀 약간 어게티는 있어요. 지금 기자 폭행 사건 때문에. 네. 지금 뭐 현재 한국 언론이 말하는 것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SNS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먼저 의원님께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는 또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치권 인사들이야 당연히 우리나라 자국 국민이 맞았으니 뭐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할 거고요. 그게 마치 이제 한중 관계가 국민적 감정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만나가지고 뭔가 분위기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국민적 감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언론들은 과도하게 그것만 보도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시진핑과 우리 국빈 방문 만남이 세 번째인데 이제 지난 취임하고 6월에 독일에서 한번 만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베트남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베이징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만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일부에서는 폄하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4대 원칙, 이게 참 의미 있는 원칙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되, 전쟁은 안 되고 비핵화하고 평화적으로 하자.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그 남북 4대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4대 원칙을 들으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다시 발표되나? 네.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새날의 국민소통수석 4대 원칙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계속 설레발을 치면서 사드 문제가 언급되나 안 되나 얘기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정으로 인해서 그간 양국 간의 관계가 좀 소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시진핑 스스로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중국 쪽 분위기를 보니까 한국 언론이 너무 설레발을 쳐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정권이 배신을 때리면서 미국 쪽으로 돌아서면서 사드를 세웠단 말이에요. 중국의 국민적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 그 상황에서 급하게 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을 잡았어요. 그건 시진핑의 필요적인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국의 국민적 감정도 있고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대접하는 게 중국 인민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그 사드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일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어그러졌다. 아주 완화된 표현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를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한중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 피해가 일어나고 8조 4천억이라는 경제 피해가 났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과정의 사드 문제는 좀 잠복시키고 4대 원칙을 천명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라인 설치하기로 했다고. 네. 한라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와 한라인이 설치돼 있을 것 같고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한라인이 지금 없어졌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급한 상황 같은 게 있을 때 직접 소통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한 한라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정도의 사이의 한라인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한라인이 설치가 됐다 그러네요. 그전에도 여러 번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근데 일부에서는 중국은 한라인을 설치해 놓고 가동은 안 한다. 중국의 의사결정이 좀 늦다 보니까 바로바로 한라인을 통화를 해도 결정을 못 하니까 한라인은 설치하되
가동은 잘 안 한다 이런 또 뒷이야기도 있어요. 어떻든 한라인 설치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4대 원칙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경제. 여기서 합의된 내용 좀 읽어주세요.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 한중 FTA라든지 투자 후속 협상 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 협력 등 환경 보건 협력, 교육 과학 협력, 신재생 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얄짜예요. 이런 게 얄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중 간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일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좀 서운해진 부분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사드 문제인데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합의하면서 사드 문제도 이제 점점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이 점은 원칙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때로는 압박, 때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원칙을 합의했고 결국 이제 상호 간의 경제 압박이었는데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호 호혜적인 교류 사업이나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서 또 사드 문제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떤 정상화가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사드 문제, 비핵 문제, 경제 문제가 놓여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어가는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의 시진핑과 만남은 참 의미가 있고 진전된 일인데 자꾸 뭐 홀대를 받았다, 뭐 하러 갔냐, 또 아련하러 갔냐 이런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다 보니 보이는 것들 중에 이거 홀대네? 알고 봤더니 뭐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똑같은 급의 사람이 나와서 영접 나오더라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내용 중에 오늘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난징 대학살에 우리 노영민 대사도 문재인 대통령 공항 영접을 오지 마라. 그리고 난징 대학살에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공감해라라고 해서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보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제국주의의 아마 일본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공동 대항했던 우리는 공동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다. 동아시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과거의 제국주의에 공동 대응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중 간의 어떤 공용의 역사를 만들자. 이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일본 가서 하는 행태, 정말 친일파의 어떤 인증처럼 아베에게 거의 조아리듯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짓은 따로 있는데 마치 청나라 황제를 아련하듯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당히 여전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게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기가 갔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나요? 거의 동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서 사드 문제를 풀고 있어. 박근혜 일종의 이제 폐해 같은 거를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가지고 사실 아까 지금 난징 대학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일본의 뭐 국정교과서를 인정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함께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일본 떼어내기가 보여요. 왜 그 뭐 독도세운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아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베하고는 정상회담 잡지를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틈이다 생각하고 홍준표 같은 자들이 친일파적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일본 계속 이간질하면서. 일단 표현 적절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9조 이상 되는 경제 피해가 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정하고 정상으로 돌려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협조는 못할 망정 일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국과 우리 중국 간에는 삼불 협상을 또 했습니다. 그 삼불 협상의 핵심이 하나는 사드는 더 이상 추가로
뭐 반이바지항 배치 안 한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로 한미일 군사협정 이런 거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 어떤 원칙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인데 본인은 오히려 아베한테 가서 자기 그 북한 위에서 군사훈련을 하라는 둥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거나 맞습니다. 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홍준표가 제일 야당 대표이긴 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그전에도요, 이제 막 비난이 빗발치니까 대통령 순방 중일 때는 대통령 비판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아베하고 얼마 정도 만난 줄 아세요?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죠. 면담한 거예요. 잠깐만 시간 좀 빼주세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막상 보니까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본인이 아련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의원님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일본 왕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으로서의 고개를 숙이더라도 까딱 목내 정도 쫙 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노예 근성 가진자들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두 손으로 악수하고 고개는 90도로 숙이고 있지. 이명박 특히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런 외교 활동하고 있으면 제1야당 대표는 일본에 가서 만약 간다라면 홍준표한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틀린 반대 방향으로 청개구리. 전에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요 한 말을 제가 옛날에 브릿지로 만들어서 가끔씩 내보내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아무리 좀 막 나가는 집안도 내부적으로 싸우다가도 다른 국가와 뭔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심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득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주의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8억엔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아베가 홍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전달하겠다.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사실은 북핵은요. 미국을 향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향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미사일 실험하는데 일본 영공으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베가 선거에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막 자극돼가지고. 그러면서 북한 자체는 사실은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일본을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홍준표 씨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포르투갈 대사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포르투갈 친서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요. 그 포르투갈 대사는 남한에 상주하면서 대사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상주 대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북한에 가끔 다녀오고 그러는데요. 그 포르투갈 대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의 도움은 계속 주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또 협상을 벌이고 압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 그러니 저한테 그 대사께서 의원님께서 국회를 설득시켜서 북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북한의 임산부들이나 많이 어렵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들었어요.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잠시 머물 때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베를린의 소위 외교계 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그 얘기인데요. 만약 홍준표가 조금이라도 민족관이라든가 한반도의 공동 운명을 생각한다면 어제 아베가 그거 지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무슨 소린가요? 그건 그거더라도 핵 문제는 또 핵 문제이더라도 그건 또 지원해서 사람은 살리고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이분? 그게 지금 홍준표가 큰일 날 소리 한 게 이런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어서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대.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도요, 북핵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면서 중국도 북한이 핵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도 여차하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만약에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의 위치가 없다면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한라인으로 또 직접 통화하고. 사실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네. 북한 핵이 일본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그 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친일파다운 거죠, 이게. 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물론 약간 종류는 다릅니다만 홍준표의 예전에 그 특수활동비. 원내대표 시절에 네. 특수활동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좀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가능한가요? 특수활동비 특검법. 물론 이제 특검법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법안 처리되면 됩니다만은 홍준표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특수활동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도 특수활동비 40억 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기소가 될 건데요. 어떻든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동안 특수활동비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밝혀질 건 밝혀져서 정비돼야 되는 것이 먼저고 특검법은 글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문제 갖고 국회에 계속 분란이 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할 거 아니에요, 더. 이게 극렬하게 갈리죠. 그 느낌 자체가.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만약에 무리해서 막 지금 뭐 특검법 없어도요. 네. 지금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오히려 지금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막는 특검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혹시 의원님은 저 대법원에 아는 분 계세요? 대부분이요? 대법원. 아, 대법원은 저는 모릅니다. 뜬금없이 질문을 대법원. 홍준표 네. 판결은 언제 나온지 궁금해서.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는 분 없으시다면서요? 이거 물어야죠, 그래도. 홍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게 정말 후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7개월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흔쾌하게 도와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선은 대선에 이렇게 지고 곧바로 바로 한 달 미국 갔다 왔던가요? 20일 갔다 왔던가요? 이렇게 20여일 여독을 풀고 바로 당대표에 나온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당대표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을 굳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야당들 대표들은 다 대선 후보들이었잖아요. 저 정의당만 빼고는. 아,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도의적 책임이 뭐냐면은 전 정권이 무너진 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에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주장해 왔어요. 최소한 우리는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죄인으로서.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 시진핑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의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일본 안 가죠. 일본 가도 또 그런 목적으로 안 가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 이런 목적으로 갈 거고. 일본에 가서 그런 식의 모양 엇박정을 놓고 박근혜는 말이야 지금 청나라 황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뭐 아마 그 반대 상황에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매국노 집단이니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집단이니 아주 지금 요란했을 겁니다.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아니요. 그냥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제풀에 지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예, 여기에서 저거 같이 있는 것처럼 막 시비 걸고 논평 내고 그러면 더 커집니다. 예. 의원님 대법원에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아보고 다음번 출연 때 알아오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어. 이 사람은 언제 판결이 결과가 나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했는데 네. 결국엔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 1년, 2년 만에 날아가요, 배지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지금까지 줬던 뭐 세비 이런 것도 저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홍준표한테 자꾸 당대표 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 채가려면 빨리 채가야지.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씨 파트너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김성태가 김무성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예상했던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홍준표가 거리되면 만약에 이제 유지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당은 김무성이 장악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저하고도 가깝습니다만은 보통 이야기할 때 왕복 달리기를 잘한 선수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네. 최근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방송 제목이기도 하죠. 아, 왕복 달리기가요? 아, 그랬던가요? 나라... 우리 정치사에 아무튼 제가
왕복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그래서 그게 뭔 말이다냐 그랬더니 김성태 의원 같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로 복귀했던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의원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로 관심을 받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는 관심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일단 무관심해버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받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아베 아련하고 있거나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다가 스스로 예산안 같은 경우는 패싱 당하는 저는 셀프 패싱이라고 분명히 그렇죠. 보여져요.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패싱 당할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관심 받을 수 있는 재롱을 좀 떨어야죠. 재롱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네. 의원님의 해안이 좀 놀라워요. 지난주에 김성태가 될 거다. 그 중에 누가 더 낫냐. 이게 좀 다른 분들이 오해를 좀 하셨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네. 아. 근데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게 그 가정이라는 것을 안 들리시나 봐요. 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네. 그 중에 누가 제일 나으세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낫고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왜 강 기장은 김성태를 두둔하냐 이렇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두둔이라기보다도 안민석 의원의 그 네. 법안이 있잖아요. 네. 그 법안에 유일하게 찬성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어서 그나마 박수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3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2번의 영장 발부가 기각된 거하고 지금 영장 발부 사유가 뭐가 다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논리는 다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물증이랄까 증거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가 여론의 눈치를 많이 오히려 본 게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장 청구일 때도 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우병우를 보호해주기에는 너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시각도 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김관진, 김태효 이런 사람들의 영장이 석방되고 또 영장이 뭐 청구가 기각되고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국민 눈치를 좀 본 발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첫째는 처음에 2번의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을 때의 수사팀은 처음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고 그 다음에 특별수사본부 팀이었는데 그때는 초동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우병우가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때 초기에 수사를 하지 못해서 증거 확보에 조금 게을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증거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팀은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인데요. 박찬호 제2차장 검사팀장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국정원 사찰 문건이라든가 또 이서구 사찰 등등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이유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자업자득일 수 있는데 네. 그날 이제 영장실질심사 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 중에 이 사찰 부분을 본인의 업무 영역이라고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사실은 조금 법을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면 다 그것이 범죄 행위란 걸, 법 위반이란 걸 알 법도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업무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병우라는 사람이 참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구나. 모두 법이고 뭐고 다 자기 아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찰 부분도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봤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언이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언제 이거 돌변할지 모르겠구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내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장 잘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법을 몰랐다. 예.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나중에 그냥 풀어주면 예. 밖에 나가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네. 논리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결정적인 사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건 이제 어떤 논리이고 국정원 사찰 문건이 일단 있고요. 증거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추명호 등의 그 진술, 증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좀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병우 구속으로 해서 이제 그쪽 수사는 좀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연속해서 MB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MB 수사, 특히 군사이버 사령부 관련 댓글 사건 수사라든가 다스 수사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MB 수사가 조금 늘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 분석이 하나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박근혜 쪽은 사실 전멸했어요, 지금. 우병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죽은 권력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명박 쪽은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검찰 또는 사법부 판단이 어쩐가 싶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제 MB의 여러 공작이라든가 특히 다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영장이 줄줄이 김관진부터 영장이 불어대면서 구속영장이 불어대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혁, 적폐, 청산 이런 걸 보면서 좀 하나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선택과 집중이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이명박이 거명 자체를 안 하고 박근혜 쪽을 청산하는 쪽으로 일단 힘을 모으고 검찰도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언론에 주목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명박 쪽은 그냥 잠시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박근혜 쪽 청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어떻든 MB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때 이제 연내 적폐청산 수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구속영장이 불어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는 계속 가야 된다. MB 수사는 계속 가야 된다고 싶어요. 이명박 씨가 뭐 최근에 이제 대규모로 모임을 한답니다. 자기 생일날. 송년회요? 네. 송년회입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네.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건 아마 2018년도에는 이명박 세력과의 싸움이 되겠죠. 외국 나가면서도 하나요? 이번 송년회 끝나고? 이번에 어디로 가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을 축하드립니다. 우리한테는 묵은 채증 같은 거였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 진짜 여쭤보려고 제가 다른 이슈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DJ 관련한 공작. 네. 이게 강기정 의원님 나오던 지난주 이슈였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 알아보려고 광주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방송하는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주원 씨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데요. 사퇴의 변은 이런 거예요.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퇴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약간 저주를 퍼붓네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막아보려는 소위 호남 중진들의 행동이 도를 넘더니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실은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제 모선이 커지나요? 근데 의원님. 네. 여기서 그 해당 국회의원이 누굴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신다면 인실로. 네, 궁금해요. 안철수 당대표가 지난번 목포에 갔잖아요. 근데 목포에 갔는데 달걀은 우리 박지원 전 대표께서 달걀을 맞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지금 지목한 사람이 누군가. 네, 누군가요? 일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후보군 일단 박지원. 네. 박지원일 수 있죠? 일단은 후보군이.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원직 전체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호남 의원 전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주.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지금 제보해준 게 이용주 의원실 아니냐는 네. 의혹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당에 안 들어가 봐서 내부 의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 박지원 최고위원, 사퇴한 사람 최고위원은 물불 안 가리고 모두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 같고 특히 할 이야기 없으니까 호남의 통합 반대파들을 모두를 지칭한 것 같은데요. 억울하다. 나 이대로 못 죽는다. 그냥 한바탕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은데요. 광주 쪽 여론은 어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박주원 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르신들도 뵙고 이렇게 이제 요즘 선거
이제 다가오고 그래서 인사도 다니고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거나 주시거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이게 정말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관심. 이거 안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퇴한 지 이제 달걀 사건은 좀 커졌습니다. 그건 저기 맞는 것이 잘못 맞은 것 같은데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외에 아무 관심도 없고 단지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의 어떤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햇볕 정책이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왔을 뿐이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딱 제 수준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지원 전 대표에게 계란을 던지신 분이 안철수 쪽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황당해 하셨잖아요. 네. 왜 박지원이 맞아 이건데. 저는 그 달걀이 안철수를 향하던 것이 잘못 날아가서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수준의 질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안철수 씨가 사주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땅한 그 촉발제 기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방법으로는 잘못한 건 니들인데 왜 우리한테 계란을 쏘니 하는 당원 또는 정치인들 사이에 극명하게 전선을 형성시키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이게. 그러려면 그 달걀은 안철수를 향했어야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맞고 정원식 밀가루 사건이 나야죠. 근데 그 달걀은 박지원 대표한테 갔단 말입니다. 감정선을 갈라놓으면 어떻게든지 나는 의석을 잃든 말든 상관없이 니들하고 같이 하는 거 싫어. 그래서 나갈 사람 나가고 나는 바른정당과 합당할래. 그러니까 그 분석이 맞으려면 그 분석과 예측이 맞으려고 했으면 그 달걀은 안철수 대표를 향했어야 됐는데. 반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식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정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름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가까운 친척일 것 같은 두 분. 박주원, 박지원. 발음도 힘들어요. 박지원, 박주원, 박주선. 성만 같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DJ 정신을 계승한 사람과 계승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자, 국민의당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조기에 이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우리 안철수 대표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008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당내 세력이 사전에 꾸민 음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한 보도가 나가자마자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주 전 의원의 벌금 판결문이 공개된 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징계를 주도한 의원님들이 8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얼마 전부터 면밀하게 주도하여 기획된 것이라는 점을 주 전 의원의 벌금 판결문을 처음 공개했던 이용주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보도를 접한 뒤에야 법무부의 요청에 판결문을 받았다며 박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신문에 기고 칼럼 이런 거 쓰시대요? 정치인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알리는 것,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한 칼럼 쓰는 것. 근데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현역 같은 국회의원일 뿐이니까 의정보고서는 못 내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현직 같은 현직? 현직 같은. 우연찮게 봤는데 새가 날아든다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정책을 매주 다뤄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의 기한자들이세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선 전, 대선 후에도 많이 자랑하셨던 게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지금 그 장모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매가 얼만큼 일반 가정을 파탄시키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아시는 분이고요. 근데 우연찮게 보니까 전남일보요? 전남일보에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 특히 노인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것이 그대로 지금 확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문재인 후보의 아주 큰 인기 있는 공약이었는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의 밑바탕에는 제가 2007년에 만들었던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그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 법을 제가 2007년에 제정을 해서요. 제가 그때 초선 의원으로 보건복지 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이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거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매국가 책임제의 기초가 된 장기요양보험법하고 또 당시에 만들었던 소위 강기정법이라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지금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20여만 원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9월부터 25만 원을 주겠다는 이 기초노령연금, 이 두 법을 소위 강기정표 효자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님 소개할 때는 효자 강기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실제로 제가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국민효자 또는 대표효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실제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아픈 이야기인데 그 칼럼에 보면은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어머니를 21년째 모시고 있는데요. 팔남매 막내인데 작년에 독일 떠나기 직전에 이제 독일로 모셔갈 수 없으니까 바로 위에 누님 댁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다녀와서 인사를 드려보니까 치매 기운이 돌아왔어요.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광주로 못 모셔오고 있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아는데요.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의 기억부터 잊어져 가는 것이 치매의 특징입니다. 치매에 걸리는 분들은 현재의 기억부터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최근 20년 기억은 제가 제일 많은데 저나 제 아내가 많은데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를 기억을 못해요. 다른 형님들 형수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어머니가 당신을 누님 집으로 보내고 어디로 가버렸다. 독일로 가서 서운했다. 그래서 모른 체 한다. 우리만. 막내 부부들만 모른 체 하고 있구나. 아, 어머니의 표현 방식이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매는 현재의 기억부터 없어져 가는 거여서 특히 저나 제 그 아내를 몰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처음에는 사실은 오해도 하고 서운했어요, 많이. 네. 알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좀 받으셨겠는데요. 아니, 처음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죠. 조금, 아, 어머니가 우리한테 서운해하구나. 나한테 특히 또 며느리한테 서운해하고 있구나, 막내에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병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원님이 8남매 중에 막내시라면서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누더기 느낌도 좀 나요. 연세에 비하면. 그렇죠. 43세 났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앓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요. 8남매면 엄청 많잖아요. 8남매 중에 막내면 가장 눈에 밟히는 자식이었을 거예요. 실제로요. 결혼 막 해가지고 20대 한 뭐 초중반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40대에 낳은 자식과는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는요, 아이가 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 말 안 들으면 구박하고 그러는데 40대 넘어 사는 아들은 늦게 낳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같고 좀 아파요. 눈에 밟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머님은 아마 더군다나 또 자식이 막내라고 하나 있는 이 어린 막내가 평범하게 산 게 아니고 막 감옥 이감 다니고 막 그러면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고생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도 해도 연세가 뭐 40대에 나오셨으면 거의 60대 넘으셔가지고 교도소 돌아다니셨네요. 그렇죠. 전국 8군데 교도소를 뒷바라지 한다고 다니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같이 살게 됐었기도 했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 뭐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네. 아이고, 효자시네요. 진짜 효자시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현역이 아니시지만 실제로 법을 발의했거나 통과시켰는데 그게 현재에 와서 각광받고 그런 것도 꽤 있죠. 대표적인 것은 지금 가불관계 정무위에 소속할 때 만든 법인데 대기업 갑질을 의리당하면 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하겠다. 이런 법도 저로서는 제가 잘 만든 법 같고요. 또 암질환에 대해서 상한 200만 원, 본인 부담금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낸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만은 치과 스케일링 연 1회에 그 건강보험으로 해주는 것. 이거 결정은 나중에 됐습니다만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계속 보건당국과 함께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였죠. 지금 사실 우리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보건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이 그때 유시민 장관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 간사일 때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많지요.
그래서 현역 같은 느낌이 계속 나는군요. 예전에 국회 상임위를 갈 때 예전에는 대선 꿈꾸는 정치인들은 국방위 많이 갔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두 곳이 상임위 중에 각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위하고 교육 이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막 와닿는 정책들 많이 만들어야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예전에는 이제 통일 쪽이라든가 남북이 분단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복지라든가 교육 정책을 펴는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죠.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 때문에 정무위원회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디테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활동 해보신 분들은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업적도 많은데 이미지는 그냥 공중부양 이런 거야.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에 열심히 계신 장로님하고 정심을 하는데 한 1시간 반 됐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결론적으로 아니 강원이 그런 면도 있었어? 나는 강원이 강하고 싸우고 나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가 다 주로 정책이고 경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뭔가 자기 마케팅을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관심 없었어 이제는. 실제로 국회의원실은 계속 돌아가고 자기 의원이 무슨 어떤 쪽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연구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근데 밖으로 보일 때는 그것밖에 이미지가 안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되다 보니까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다음에 혹시나 이제 원내로 들어가시면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강기정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지나 이런 정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줘야지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럴 짬밥도 아니시잖아요. 아버지 영정 사진 뒤로 모습을 드러낸 이특 씨.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지만 끝내 고개를 떨굽니다. 3년 전부터 치매와 그 뒷바라지로 고생해온 조부모와 아버지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치매 걸린 남편을 돌봐온 77살 권모 씨. 치매 합병증으로 거동도 말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김모 씨 역시 죽고 싶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말 가족을 버려버리고 나 혼자 어디로 숨어버릴까? 이 생각할 때 있어요. 이것의 극단적인 게 자살이겠죠. 오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 252곳이 설치됩니다. 1:1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등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치매 한라인을 구축합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의 요양 등급을 확대해 가벼운 증상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30여 곳에 불과한 치매 시설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를 단기 집중 치료합니다. 환자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현재 20에서 60% 수준인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다음 달부터 10%로 인하하고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 노인복지관 350여 곳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 항목을 늘려 치매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매 가족에게 여행 기회를 주는 휴가제와 지문, GPS를 활용한 실종 예방 사업도 추진됩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 치료제, 혈액검사 등 중장기 기술 연구에 들어갑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광주에 무등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무등시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광주에 어떤 호텔을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정심을. 그래서 야 무슨 호텔이냐. 그러지 말고 무등시장에 있는 그 A라는 집에 가면 장어탕 맛있다.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장어탕을 이제 끓여달라 해서 끓였더니 장어는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바닷가에 가서 오후 5시경에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잡기 시작해가지고 밤 2시까지 잡으면 100마리씩 장어를 잡습니다. 그거 안 하고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죠, 안 네. 하고. 길이는 한 30cm 정도. 고소하니 정말 맛있어요. 그걸 그냥 숭숭숭 썰어서 된장국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말려놓고 나중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때는 먹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름기 잘잘잘 흐르고 맛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뭐 입맛이 많이 변했다고 안 그럽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장어탕을 세 분이서 앉아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어탕 집은 이제 돈을 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자영업이 너무 이제 개수가 많아져 있지 않습니까? 과포화 상태, IMF의 자영업이 늘어나서 이 자영업도 돈을 버는 자영업이 있고 정말 자기 인건비도 못 버는 자영업이 있는데 참 시장통에 가면 네. 돈을 번 집을 우리는 또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번다는 건 맛있으니까 가게 되고 맞습니다. 가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맛없는 집이거나 돈을 못 번 집은 또 못 가요. 빈익빈 부익부가 그렇죠.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죠. 악순환 되고 네. 선순환 되고 뭐 네. 이런 차이인데 원래 식성이랄까 이런 게 저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이런 건 불편해요. 그게 아마 서민의 피 같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식 세트 메뉴보다도 전 단품 종류의 메뉴를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가본 시장이 송정시장, 그리고 말바우 시장, 대인시장, 무등시장. 이쯤 되면 이제 조만간에 양동시장을 한번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양동시장 가본 지 오래됐어요. 나 상추튀김? 지금은 상추튀김 없습니다. 공이시잖아요. 아까 안 하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유자 좀 올라와요? 이쯤 되면 올라올 때 됐죠. 저희 집이 유자 때문에 제 조카들이 2명이 대학을 갔어요. 유자 팔아서? 예, 예전에는 유자가 비쌌습니다. 주먹만 하나 1,200원씩 했는데요. 그때가 90년 초 이럴 때는 유자 하나에 1,2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시제나 네. 또는 그 설날 차례상에 유자 올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귀하게 올렸죠. 그리고 제 친구도 고흥 출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유자 밭 지금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뒤로 유자 1,200원 하던 시대가 가고 지금은 100개에 1,000원도 안 할 겁니다. 진짜요? 지금은 그 정도예요? 모든 고흥에 그 해풍이 불잖아요. 바닷바람이. 그러니까 유자가 잘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곳곳에 유자를 너무 많이 심어서 지금은 유자 가격이 폭락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서 고흥 금산 제 고향에 이제 막걸리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자 막걸리. 유자 막걸리. 맛 좋습니다. 천상서민.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난 촌놈이다. 금수저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홍준표 씨는 자기 본인이 서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경비원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짓 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얻은 자기들 지위를 유지하는데 바쁜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쪽의 정치인들은 다르다. 서민의식.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눈높이를 보면 정치인들 별거 아니네. 만나 대화해보니까 나랑 똑같네. 그 느낌 주는 분들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추운 날씨 또 방송하시느라고. 그러나 벌써 방송이 5번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부터는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거 저 주변에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휴지통에 버리지 말라고. 왜요? 이거 한번 TV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유부의 프로그램에도 네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용 휴지하고 우리가 보통 각티슈라고 하죠. 네. 그 화장용 미용 티슈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실험을 해보세요. 화장실 그 휴지 한 칸만 뜯어서 물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완전히 분해되거든요. 그런데 미용 티슈는 물에 넣어서 휘저어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변기를 막히게 하는 원인은 미용용, 화장용 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막힐 수 있어요. 크리넥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브랜드죠. 음. 그리고 뭐 생리대나 물티슈 예. 이런 것들이 변기를 막히게 하는 원인 물질이지
보통 우리가 화장실 휴지, 두루마리 휴지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는 개발할 때부터 물에 완전히 분해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물과 완전히 이렇게 차별 없이 이렇게 젤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런 휴지만 버리면은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옆에 휴지통을 두고 꼭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달라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왔느냐. 사람들이 변기에 휴지만 넣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티슈라던가 아니면은 화장솜, 예. 화장솜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조금 남았다고 막 변기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막히면서 역류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휴지를 따로 버리면서 생기는 환경적 피해와 그냥 한 번에 다 그 변기에 넣어서 버리면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변기에다 다 같이 버리는 게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변기나 전체적인 그 설계 구조 자체가 수압이 너무 약해요. 수압도 약하고 변이 내려가는 그 관 있죠. 관도 지금 너무 기본 그 설계가 너무 좁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변기에서 그 정화조까지 내려가는 그 구조상 변기만 넘어가면 막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변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기의 기본적인 그 규격과 수압에 대한 규정만 바꾸면 웬만한 건 다 변기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사실 이 화장실에서 지금 일반 가구에서도 가정에서도 휴지통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휴지는 휴지통에 이 말이 왜 화장실에 붙었냐 하면 예전에 이 양변기가 생긴 게 70년대, 80년대에 생겼거든요. 그 당시 그냥 떠올려 보면 마차님은 잘 모를 거예요. 휴지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그렇지. 옛날에는 신문지 비벼 쓰거나 달력 종이를 많이 썼어요. 그 하루하루 찢어서 쓰는 달력. 그렇죠. 일일 달력. 그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정말 막힙니다. 정말 우리나라 빨리 발전했다. 그때 양변기가 최초에 도입될 때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 휴지는 휴지통에라는 말이 들어가고 휴지통을 비치했던 거예요. 막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되면서는 화장실에서 휴지 쓰는 게 이제는 거의 100%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휴지 생산하는 기술도 좋아져서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는 물에 무조건 잘 녹아야만 되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냄새나게 휴지통에 놓을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휴지통에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 휴지통에 있는 것을 소각 처리하거든요. 나중에 소각로에 가서. 그러면 환경 공해가 돼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고 변기에 직접 넣게 한다는 정책은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이고,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거, 남성 소변기에 칸막이 만든다는 거. 이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별 관계없이 이렇게 출입하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안내판 설치한다고 하죠. 그런데 남자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는 그게 뭐 사생활에 그렇게 지금까지 침해가 됐었나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보통은 소변을 보면 옆에 안 봐요. 보통은. 비교 안 하거든요. 비교 안 하는데. 간혹 눈에 띄는 사람은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은 있지. 근데 사실 비교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비교를 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보는 사람도 보이는 사람도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남자 화장실은 보면요. 그동안 제가 불편했던 거는 이게 남녀 화장실이 입구가 비슷한 데 있잖아요. 남자 소변기에 소변 보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설계상 그렇게 허점이 많은 곳이 있어요. 허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봤네요. 내 눈. 그리고 남자 화장실은 꼭 문을 닫지 말라고 해요. 열어놓으라고.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고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청소부님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40, 50대인데 남자들이 소변 보는 곳에 들어가서 불쑥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사실은 직업이니까 그냥 눈 꾹 감고 하는데
그분들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남성들한테 문제도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 중이라는 그런 팻말을 걸게 해서 남성분들이 들어가는 걸 좀 막아주는 이런 그런 센스도 좀 발휘한 것 같고 잘하는 정책 같습니다. 이거는. 네. 공중화장실 들어가셨을 때 이제 1월 1일부터는 휴지통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휴지만 넣어주시고 여성 위생용품은 수거함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꼭 넣어주시면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에 역류하는 것 때문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좀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국정농단의 실세, 우리의 최순실 씨가 박근혜와 함께 대내외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사로 녹취록만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거죠. 이렇게 최순실이 청와대에 직접 가서 여러 수석들하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 에피소드 형태로만 전해졌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와 정호성과 최순실이 회의하는 음성이 육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을 수가 저도 없을까요? 궁금해 죽겠어요. 네, 근데 이 녹음이 된 것을 이번에 CD로 구워서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박근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자,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한반도 신뢰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최순실이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이 국민행복도 좋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이 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독특한 그 어물어물하는 그 말투 있죠. 그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복지, 창조 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 이렇게 유리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떠듬떠듬 했겠죠. 떠듬떠듬 이렇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최 씨가 이제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마치 컨펌해주는 것처럼, 그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게 이제 국민행복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순실이, 국민행복 좋네. 이런 거. 컨펌해주는 역할이네. 네. 여기에 또 최순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문화를 넣으셔서 국가 기조가 형성이 돼야 재외 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취임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 대화를 하기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세팅해놨으니까 미리 사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트남 공사에도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라오스에도 무슨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K타운이라고 해요. K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라에다가 미리 깔아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도를 치려면 이제 취임사에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겠죠. 이게 정말 웃겨요. 이게 맨 처음에 고영태 씨가 연설문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그 태블릿 PC에 진짜 연설문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근데 이번에 녹취록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사다리꼴이 완전히 완성된 거고요. 사다리가 완성된 거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2013년 11월에 유럽 순방 갈 때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예선 개입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나가려고 하니까 최순실이 또요 정호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이 됐고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훌쩍 가지 말고 말하고 가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는 최순실. 아, 정말 이게 진짜 원본 그 파일을 들어보고 싶어, 진짜. 안 그러면 전영미 씨를 초대해가지고, 전영미 씨의 목소리로. 아니, 근데 여기에 이 정호성이 한 대답이 더 웃겨요. 목요일 날 그거 하는 걸 결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안 했으면 박근혜가 생략이에요, 이거는. 그거 안 했으면 국내에는 너무 입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순실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최순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회의하는 걸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렇죠, 사람인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충격이다. 설마 진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뻔뻔하게 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왜 최순실을 진작에 몰랐을까?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지금이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면회 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최순실이 박근혜 일정이라던가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챙깁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한테 업무 지시를 따박따박 하는 거 보면 역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던 거 맞아요. 최태민 또 이야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는 갈 필요도 없어. 언니인가 엄마인가 막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 맞았고, 박근혜는 그냥 외교의 얼굴 마담, 왕정국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치 떨리네. 근데 지금 상황하고 되게 맞물리는 이야기를 최순실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거를 하라고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것이 야당한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야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최순실 대단하다. 그러면 박근혜가 그동안 얘기했던 박근혜 어록에 나왔던 박근혜 그 스타일의 그렇죠. 그 언어들이 최순실 어록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자기 둘만 알아듣잖아요. 그 대명사를 하나 이렇게, 딱 두고 그렇게 그게 저게 이렇게와 저렇게와 그거를 딱 자기 둘만 알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명사처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으면 몰라 그걸.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야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남은 거야. 그래서 최초에 이게 명사에서 대명사로 전환될 때에 그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받아 적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걸 찾아봐야 돼. 문장 맥락에 맞는 그거를. 저 녹취록 안 들을래요. 듣다 보면 선택 이상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는데 최 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가 증거 채택이 안 된 CD 파일이다. 이건 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같이 보면서 해야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묵살하고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녹취록을 이렇게 A4 용지에 재판용 A4 용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예. 도대체가 그거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종이에 적혀 있는 문장만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맥락을 때문에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야. 실제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려면 이게 음성 파일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으로 적혀 있는 거라 우리도 못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판사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역일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을 바라보고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역일 겁니다. 박근혜는 뭐 이제 안 나오지만 예전에 봐요. 박근혜 재판정에 앉아서 피의자인데 재판 받는 입장인데 앉아서 꼬박꼬박 졸지를 않나. 뭐 볼펜 세우기나 혹시 안 했을까? 뭐 그딴 짓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보이콧하고 최순실은 나와서 어금니 깍 다물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판사들 뭐 대목을 찌시해 이거.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꼼꼼한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 이 측근을 위해서 부동산 사업까지 챙겨진 혐의가 새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때 한참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죠. 독일 내의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 씨. 이 사람과 이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내곡동의 헌인마을이 주택 임대 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현재 인터폴의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뭐잖아 잡혀 들어오겠네. 외모가 그냥 딱 보면 알아보게끔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유라 아기 돌잔치 독일에서 할 때 그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 데이비드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다비드 상의 다비드에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백발에 그냥 딱 봐도 눈에 띄게 생겼는데 이 사람하고 자영업자 한모 씨 이 두 명이 이제 우선 수사 대상이고요. 이때 성공보수 50억 원을 약속을 받으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 검찰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안 짓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재분양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걸 민간이 주택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10동을 갖고 만약에 10동이라고 그러면 10동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이건에 개입을 해서 특혜를 줘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고요. 이름은 정확하게 지었네요. 뉴스테이라는. 뉴스테이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잖아요. 4월 1일부터. 그러면서 그 전에 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 소득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임대료를 받아서 소득신고를 100% 하면 건강보험료를 좀 깎아주게. 신고해. 안 하면 너희들 다쳐. 이렇게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맥락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맥락은 다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데이비드 윤과 한씨 이 양반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그렇게 헌인지구에다가 만들어주려고 했다라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데이비드 윤 들어오면 더 많은 혐의가 밝혀지겠는데요. 그동안 독일에 도피시키려고 했던 그 자금들에 대한 내역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때의 상세한 이야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독일 생활을 도와준 사람으로. 핵심이죠. 네,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요. 정유라가 계속 도피하고 은닉하고 언론사로부터 숨어들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데이비드 윤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 사람은 단독으로 움직여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도 숨었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깊숙하게 국정원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검찰 일부, 경찰 일부, 국세청 일부, 금융감독원 일부, 은행권 일부 다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윤 씨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강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번개탄 없는 나라에만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최순실 박근혜 이야기였습니다.